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50억 전원주택의 환상에 부풀어 있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고 시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내 짐이나 싸세요. 제가 내민 서류 봉투를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저를 종처럼 부릴 줄 알았던 이들의 오만한 착각은 과연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만 강요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8살 집에서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며 고3 수험생 딸과 남편 뒷바라지에 20년 청춘을 다 바친 주부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이지만 그저 내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를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어요. 남편 강민석과는 대학 시절 봉사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처음 보는 어르신들에게도 친손자처럼 살갑게 대하던 참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 듬직하고 책임감 넘치는 성격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좋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게 틀렸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제 삶에 걷잡을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0년 동안 홀로 지내시던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의 고단함과 슬픔이 짙게 깔린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매만졌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아버지의 낡은 글씨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친정아버지는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던 지난날의 회한이 뼛속까지 스며들더군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던 저는 도저히 이 거대한 슬픔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조금의 위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모기만한 목소리로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이더군요. 아, 왜 이래? 사람 피곤하게. 상 치르느라 나도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 빨리 불이나 꺼. 남편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짜증 섞인 잠꼬대를 내뱉고는 벽 쪽으로 획 돌아누웠습니다. 20년 전부터 시댁 대소사는 1순위로 챙기면서도 친정 가는 길은 온갖 핑계로 교묘하게 막아섰던 사람이었죠.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아내의 피눈물 앞에서도 철저히 타인처럼 구는 그 잔인한 등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제 슬픔조차 온전히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 고3 딸 유진이를 떠올리며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고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른 아침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수험생인 유진이가 먹을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기 위해서였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엄마의 슬픔 때문에 딸의 중요한 시기가 흔들리게 둘 수는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상 치른 지도 얼마 안 됐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래요. 당분간은 어머님 댁 심부름이나 자빌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제 간절한 부탁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반찬이 왜 이리 부실해? 입맛 떨어지게. 그리고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번역 핑계로 놀면서 그깟 심부름 하나 못해? 오늘 오후에 약국 들러서 무조건 본가 가서 우리 엄마 당뇨약 타다 놔. 알았어? 슬픔에 잠긴 아내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는커녕 여전히 저를 시댁의 무급하녀 취급하는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존재와 존엄이 완벽하게 지워진 비참함이 밀려왔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교복을 입고 식탁 눈치를 살피는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았어. 다녀올게. 결국 저는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 반박을 꿀꺽 삼키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억지 지시대로 약국에 들러 약을 지어 시댁 본가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홈쇼핑을 보던 시누이 혜란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올케.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이 텅텅 비었던데 상 치르고 왔으면 밀린 집안일이나 빨리빨리 해놓을 것이지 어딜 쏘다니다 이제 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는데 안방에서 걸어나온 시어머니 오옥순이 한술 더 떴습니다. 내 신랑 이번에 승진 누락된 거 몰라? 밖에서 돈 벌어오는 서방 내조는 뒷전이고 친정일에만 혼을 쏙 빼놓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사돈어른 돌아가신 게 무슨 큰 벼슬이냐? 아버지를 잃고 며칠 만에 나타난 며느리에게 던지는 말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헌신한 세월이 고작 사돈의 죽음을 일상적인 귀찮음 정도로 치부하는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약은 식탁 위에 두겠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이만 가볼게요. 저는 시누이의 뻔뻔한 반찬 타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서늘한 표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호통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들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장단 맞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친정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담당 세무사인 송재영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허름한 시골집 한 채와 남은 소액예금 등 자잘한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송 변호사님은 몹시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김은서 씨 많이 놀라시겠지만 차분히 들으세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 가운데 은서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재산이 있습니다. 네, 시골집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아버님께서 10여 년간 은서 씨 몰래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그 자산과 현금을 합쳐 총 50억 원입니다. 이 거액은 사위나 사돈댁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송 변호사님의 입에서 나온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입고 먹는 것조차 아끼며 가난하게 사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받으며 쥐어짜듯 살아가는 바보 같은 딸의 미래를 위해 홀로 그 긴 시간 동안 갖도록 막대한 부를 축적해 오셨던 겁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감내하셨을 외롭고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못난 딸을 향한 그 깊고도 거대한 사랑이 제 가슴을 산산이 조각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오열하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피 같은 돈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송 변호사님 앞에서 당분간 이 50억 유산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내어주지 않겠다던 아버지의 애틋한 뜻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제게는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울 신중하고 냉정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송 변호사님 사무실을 다녀온 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번역일과 집안일을 묵묵히 병행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를 완벽하게 숨겼어야 했는데 슬픔에 빠져 방심했던 제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남편이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제 개인 우편물들을 함부로 뜯어보고 있었죠. 상속세 관련 세금 안내문이 담긴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50억? 남편은 종이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저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고 벌겋게 핏발마저 서 있었어요.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성큼 다가와 제 양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인어른이 50억을 남기셨다고? 아니, 우리 장인어른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이런 거액을 몰래 모으셨대?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장례식장에서는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고 아버지의 제단 앞에서 하품을 쩍쩍 해대던 인간이었습니다. 죽은 장인을 향해 갑자기 대단하신 분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꼴을 보니 속에서 시큼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 하나에 기괴할 정도로 태도를 바꾸는 그 천박함에 할 말을 잃었죠. 내 이름으로 온 내 우편물이야. 함부로 손대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돈의 출처와 상세 내역을 캐물으며 흥분했지만 저는 내 고유 재산이니 내가 알아서 해. 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남편의 맹목적인 탐욕은 밤사이 무섭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주말 오전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소파 끄트머리를 탁탁 치며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평소엔 주말이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이 식탁에 따뜻한 차까지 타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여보, 어제는 당신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당황한 것 같은데 우리 부부끼리 숨길 게 뭐 있어? 그 큰 돈 어떻게 굴릴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고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산이야. 당신이랑 계획 세울 이유 없어. 단호한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에서 다정하던 억지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말투가 왜 그래? 당신 지난 20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준 덕분에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번역 장난이나 하면서 처가에도 신경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모으신 그 돈 따지고 보면 내 경제적 뒷받침이 만든 부부 공동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우리 온 가족을 위해 제대로 써야지. 그 기적 같은 가스라이팅 논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조차 핑계를 대며 막아서고 출가 외인을 부르짖던 입으로 제 20년의 헌신과 희생을 온전히 자기 돈 덕분이라 매도하고 있었어요. 지독한 이기심과 위선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주 앉은 탁자를 엎어버리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싸우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유진이가 의자를 당겨 앉는 삐그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능이 코앞인 딸의 방 문고리만 바라보던 저는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이면 불안에 떨며 공부할 딸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답할 기운 없어.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얘기해. 저는 쏟아지는 남편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한 채 확답을 피하고 서둘러 주방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죠. 그날 오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더니 시어머니 오옥순과 시동생 민우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남편 승진 누락이 내 탓이라며 호통을 치던 그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사돈어른 비범하신 줄은 알았다. 내 신랑한테 어제 저녁에 얘기 다 들었다. 어쩜 그렇게 큰 돈을 숨겨두셨다니? 뒤이어 들어온 시동생 역시 싱글벙글 웃으며 소파에 제 집처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대출 이자 때문에 형수님 시댁이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형수님 덕분에 이제야 숨통이 트이겠네요. 우리 문중에 아주 큰 경사 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전체의 유산 규모를 동네방네 퍼뜨린 겁니다. 20년간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자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전리품을 챙기듯 침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50억을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할 시댁의 공용 자산으로 굳게 착각하고 있었죠. 끓어오르는 혐오감에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착각들 단단히 하시네요. 그 돈,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제 돈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린 적 없는 분들한테 단 1원도 나눌 생각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제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본인들의 이익을 쳐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해댔지만 저는 일절 대꾸하지 않고 싸늘한 표정으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씩씩거리며 돌아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데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두꺼운 책자를 제 머리맡에 쾅 소리나게 내던졌습니다. 대형 전원주택 건축 잡지였어요. 너 오늘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그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아? 이 잡지는 또 뭐야? 양평에 땅 좀 알아보고 있어. 3층짜리로 번듯하게 지어서 우리 엄마 모시고 혜란이네랑 민우네까지 다 같이 살 거야. 그깟 50억 중에 일부분만 써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내 아버지의 외로움과 목숨이 담긴 돈으로 자신을 착취해 온 가해자들만의 천국을 짓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꿈깨. 내 돈으로 당신네 식구들 대궐 지어줄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제 차가운 거절에 남편은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이기적이고 독한 년.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나도 내 권리 찾을 거다. 가장의 권한으로 공동재산 분할 소송 걸어서라도 반은 무조건 가져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법적 겁박까지 동원해서라도 상속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저 오만한 확신. 저는 눈앞에서 핏대를 세우는 저 남자와는 결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남편의 비난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저는 말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베개와 얇은 이불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남편의 악다구니를 등진 채 안방 문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몸을 뉘인 저는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송재영 변호사님을 찾아가 저 짐승 같은 시댁이 단 한 푼도 뜯어가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방어 장치와 이혼 절차를 조용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며칠 뒤 평일 낮 저는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오랜 친구이자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조력자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도 알아보고 남편의 비정상적인 탐욕에 숨이 막혀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남편이 양평 쪽의 대형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는 것 같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던 민정이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은서야,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내가 업계 사람들 통해서 따로 들은 얘기가 있어. 내 남편 그냥 알아보러 다니는 수준이 아니야. 이미 양평 고급 전원주택 부지에 가계약 걸었어. 뭐? 가계약? 그 사람이 당장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강서방 정상적인 은행 대출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거액의 현금을 엄청 급하게 구하러 다닌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집안에서 큰 소리치며 저를 설득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속금을 완전히 제 돈인 양 확신하며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실질적인 매입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긁어 모으는 남편의 치밀하고 맹목적인 탐욕에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카페를 나와 우리 부부의 공동계좌가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은행원 아가씨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며칠 사이에 이 공동계좌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금액을 이체하려다 한도 초과로 거절된 기록이 여러 건 있네요. 게다가 고객님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한 내역도 뜹니다. 은행원이 발급해준 거래 내역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전원주택 가계약금을 억지로 마련하기 위해 유진이 학원비와 식비가 들어있는 부부생활비 통장에까지 손을 대려 했고 제 명의로 빚까지 내려고 했던 겁니다. 가족의 생계와 고3 딸의 미래가 담긴 자금마저 시댁의 허영심을 위해 서슴없이 훼손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깊은 환멸을 넘어 끔찍한 경멸이 일었습니다. 이 공동계좌에서 제 동의 없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신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도 신청할게요. 저는 당장의 위협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 조치를 마친 뒤에야 은행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본격적인 상속 서류 정리에 앞서 홀로 친정아버지의 빈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텅 빈 집안에는 아버지만의 익숙하고 고소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안방의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가계부와 끈으로 꽁꽁 묶인 적금 통장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필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조심스레 꺼내 읽어내려간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불쌍한 딸 은서야.
내가 그 모진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억눌려 사는지 애비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남긴 돈은 절대 그 탐욕스러운 사돈네나 사위놈 입에 단 한 푼도 넣어주지 마라. 오직 우리 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 아버지는 시댁의 멸시 속에서 쥐어짜듯 살아가는 딸의 처지를 전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뻔히 아시면서도 사위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오로지 딸이 도망칠 구명조끼를 만들어주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꼭 거액을 모으셨을 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한참을 울고 난 뒤 눈물을 닦아내는 제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물려주신 이 기회를 시댁의 배를 불리는데 단 1원도 쓸 수 없다고 뼈저리게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남편과의 타협이나 화해 가능성은 그 순간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시골집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진을 치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 오옥순이 저를 무섭게 가로막았습니다. 야, 김은서, 너 당장 은행 계좌 출금 정지 안 풀어? 내가 감히 내 돈줄을 막아. 남편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고 곁에 섰던 시어머니가 바닥을 쿵쿵 구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오순도순 살 대궐 지을 자리를 받았다는데 며느리년이 초를 쳐? 내가 우리 집안 빚더미에 앉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두 사람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가게약이든 뭐든 당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그런 짓을 벌여? 내 자산 보호하려고 막은 건데 뭐가 문제야? 제 정당한 대응에 흥분한 남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충격적인 실언을 뱉어냈습니다. 나 이미 양평 땅 가계약금 치렀어. 우리 엄마 낡은 빌라 담보로 꽉꽉 채워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자가 살인적인 사금융까지 끌어다 썼다고. 사채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까 당장 내 상속금 빼서 이자부터 막아. 사금융? 사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1금융권을 넘어 한 번 발을 들이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위험한 사채에까지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습을 오로지 제 유산에 떠넘기려 눈을 번뜩이고 있었죠.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조차 내다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와 미친 빚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광기 앞에서 저는 오히려 차갑고 냉혹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알아서 막아. 내 돈은 당신들 미친 빚잔치에 1원도 안 쓸 테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싸우는 대신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방문 너머로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남편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굳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들의 빚 구렁텅이에 내 딸과 내 인생이 휩쓸리기 전에 가장 빠르고 무자비한 법적 절단면을 서둘러 만들어야겠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예약해둔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 앞을 서성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발길을 돌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던진 비열한 협박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죠. 너 오늘 모임에 안 나오면 당장 유진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년인지 낱낱이 밝힐 거다. 수능 앞둔 딸내미 멘탈 한번 제대로 터져볼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고3 딸의 인생마저 볼모로 잡는 쓰레기 같은 밑바닥에 치를 떨며 저는 억지로 식당 룸문을 열었습니다.
루만의 풍경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식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누이 헤란과 시동생 민우는 커다란 종이를 테이블 한가운데 펼쳐놓고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양평 전원주택의 3층짜리 층별 평면도였습니다. 오빠, 나는 무조건 남양방 쓸 거야. 애들 공부방은 2층으로 하고 마당 한쪽은 내 텃밭으로 내줘. 누나는 양심도 없냐? 어머니 모시는 건 형인데 누나가 왜 제일 좋은 방을 써? 형, 우리 차고는 2대 들어가는 거지. 그 난리통에 시아버지 강태호는 헛기침만 하며 묵묵히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 아버지가 남긴 피 같은 돈을 마치 전리품처럼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끔찍한 모멸감과 속이 뒤틀리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다가가 테이블에 펼쳐진 평면도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다들 김칫국 좀 그만 마시죠. 제가 그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 유산에서 단 1원도 내놓을 생각 없으니 다들 꿈 깨시라고요. 제 차가운 선포에 루마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격렬하게 끌어올랐습니다. 시누이 헤란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더군요. 옳게, 사람이 왜 그렇게 독해? 사돈어른이 그 큰 돈 쥐고 진작에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이 좁아터진 데서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냐. 죽은 사람 돈 산 사람이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고인이 된 제 아버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든 건 헤란을 말리기는커녕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김은서, 너 말 다 했어? 내가 집구석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시댁 대소사 챙기고 친정 신경 쓸 수 있었던 거 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준 덕분이야. 장인어른 유산? 그것도 결국 내 경제적 뒷받침이 만든 부부 공동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나도 가장으로서 공동재산 분할 소송 걸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알아서 해. 자신의 경제적 우월감을 무기 삼아 말도 안 되는 기적의 가스라이팅 논리를 창조해 내는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고유 재산마저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완벽한 통제광의 민낯이었죠. 20년의 헌신이 산산조각 나는 폭발적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대로 소송해봐. 당신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간 내 아버지 돈,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소송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악을 쓰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밤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다급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룸 구석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동서 정숙이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이 탐욕스러운 진흙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동서였죠. 동서, 나 지금 아무하고도 말 섞고 싶지 않아. 형님, 죄송해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가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이 형님한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아주버님이랑 그 사람, 양평 전원주택 계약할 때 명의를 어머니랑 아주버님 공동 명의로 돌리기로 모의했어요. 형님 돈으로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형님이 재산권 행사 못하게 아예 접근을 막아버리겠대요. 그 순간 정수리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떼를 쓰며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획하에 제 재산을 탈취하고 명예 세탁까지 시도하려는 소름 끼치는 범죄적 기망 행위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조차 깨끗하게 증발했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어느새 서늘하고 차분한 이성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알려줘서 고마워, 동서. 얼른 들어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응징하고 단절하겠다고 목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송재영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전날 밤새 챙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변호사님, 남편이 제 유산에 대해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분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20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을 꼼꼼히 기록한 가계부와 남편이 제 생활비 계좌에 손을 대려 한 내역서입니다. 송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자료들과 남편 스스로 파놓은 사금융 대출 정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은서 씨, 남편분이 부리는 억지 논리는 법 앞에서 철저히 무의미합니다. 50억 상속금은 은서 씨의 고유재산 특유재산으로 완벽히 방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은서 씨가 가져오신 이 20년치 장부와 남편의 불법적 대출 시도, 이게 바로 남편의 완벽한 유책 사유이자 훌륭한 무덤입니다. 이혼 승소는 물론이고 도리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 분할 청구까지 역으로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명쾌한 대답을 듣는 순간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이 거짓말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제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차가운 복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50억 전원주택의 단꿈에 젖어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도록 그 계약건을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방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들이 사채 이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뒤에서 은밀하고 완벽하게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예전처럼 묵묵히 집안일을 해내는 순종적인 아내인 척했죠.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20년간 시댁 제사며 온갖 대소사를 치러낸 거실을 걸레질하며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휴대전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에 대비해 남편이 사채를 끌어다 쓴 정황과 제 기여를 무시하는 발언을 생생하게 담아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이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를 쥐어뜯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몹시 신경질적인 상태였습니다. 아, 시발. 전화통에 불이 나네. 아주. 여보 왔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제가 태연하게 묻자 남편은 구두를 걷어차듯 벗고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야, 내가 내 숨통을 다 조여놓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사금융 썼다고 했지.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서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 안 막으면 사채업자들이 이 집구석으로 쳐들어오겠대. 너 당장 그 50억 빼와. 그 큰 돈 쥐고 있으면서 남편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사채의 규모는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죠. 당장 이자를 막지 못하면 저와 유진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마저 사채업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사금융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저 인간의 무책임함에 목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분노보다 끔찍한 공포가 앞섰죠. 나보고 어쩌라고. 내 돈은 못 건드린다고 했잖아. 못 건드려? 내가 20년 동안 내 돈으로 밥 처먹고 시댁 제사 지낸 건 생각 안 나냐? 넌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한 주제에 양심도 없어? 이 집도 내 명의나 다름없어. 당장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끌어오든가 해. 녹음기에 담긴 그의 고함 소리는 제게 완벽한 증거가 되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빚에 눌려 무너지기를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명의의 자산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장 내일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눌러야겠다고 뼈저리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조력자 민정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사금융 대출로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친구의 조언이 시급했거든요. 민정아, 저 인간 사채 빚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파트까지 넘기려고 들어. 제 말에 민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양평 측 중개인을 통해 몰래 빼낸 남편의 가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은서야,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내 시어머니 명의로 된 낡은 빌라 있잖아. 사채업자들이 이미 그 빌라 주변을 맴돌면서 근저당 설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대. 남편이 가계약금을 무리하게 치르느라 시댁 전체가 이미 사채업자들 손아귀에 넘어간 거야. 그 불똥이 너한테 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야. 민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허영심의 눈이 멀어 50억 전원주택을 꿈꾸더니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재산마저 그들의 빚잔치에 휩쓸릴 수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이 가계약서 사본을 챙겨 즉시 송 변호사님에게 달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남편의 권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선제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송재영 변호사님의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저는 수집한 녹취록 파일과 20년치 가계부 그리고 방금 받아온 가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기 지분까지 사채 담보로 넘기려고 합니다. 당장 막아주세요. 송 변호사님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군요. 단순한 이혼 소장 접수로는 안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남편 명의 지분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부터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송 변호사님의 다음 말은 저를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다만 은서 씨,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그 사이에 남편이 눈치를 채고 자기 지분을 담보로 잡아버리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절대 남편이 눈치채게 해선 안 됩니다. 법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초조함과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 집안에서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완벽하게 순종적인 척 연기하여 시간을 벌기로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고3 딸 유진이가 공부하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곧 불어닥칠 커다란 폭풍우가 딸에게
미칠 충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에 하나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유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만 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책상 앞에 앉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아빠의 심각한 채무 상태와 엄마의 이혼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까지 당분간 민정이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조심스레 설득했죠. 유진이의 큰 눈이 흔들리며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내가 기억할 때부터 엄마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나 다 봤어. 나 때문에 엄마가 맨날 참기만 하는 것 같아서 나 너무 미안했어. 유진이는 펑펑 울며 제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눈치만 보며 묵묵히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라면서 엄마가 당해온 희생과 아빠의 강압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고 마음속 깊이 엄마의 독립을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내 수능 핑계 대지 마. 나 짐 쌀게. 엄마 선택 절대 원망 안 해.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자. 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그 지독한 죄책감이 유진이의 눈물 속에서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를 온전히 이해하고 안아주는 딸에 대한 뜨거운 고마움에 저 역시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딸의 단단한 지지를 얻어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남편은 양평 전원주택 계약을 축하한다며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모두 부르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전의 날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날까지 가압류 결정이 나오기만을 바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기로 한 주말 오후, 저는 결전을 앞두고 텅 빈 안방에서 옷장 깊은 곳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 전 송재영 변호사님이 속달로 보내준 이혼 소장과 방금 법원에서 막 송달된 따끈따끈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쥐어져 있었죠.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무기였지만 제 시선은 서류 밑에 깔려있던 작은 상자에 멈춰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낡은 손수건 한 장이 곱게 개켜져 있었어요. 20살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낫지를 하다 손이 베었을 때 피가 나는 제 손을 동동거리며 묶어주던 다정했던 선배. 바로 남편 민석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독하게 착취한 가해자이기 이전에 한때는 참 다정했던 내 청춘이었고 내 딸의 아빠였는데 거실 너머로는 오늘 오기로 한 전원주택 시공업자와 먼저 통화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지난 20년의 세월이 썰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를 이렇게 철저히 파멸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대로 빚만 좀 대신 갚아주고 조용히 갈라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 흔들림이었습니다. 저는 가압류 결정문이 든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거실로 나가 남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시어머니 옥순, 시누이 혜란, 그리고 약속대로 찾아온 시공업자까지 삥 둘러앉았죠. 남편 민석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를 확인했는지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면서도 저를 보더니 짐진 목소리를 크게 깔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오늘 그 50억 중에서 넉넉하게 빼서 공사 계약금이랑 착공금 한 번에 입금할 겁니다. 자, 은서야. 여기 도장부터 찍어. 저는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사체의 끔찍한 위험성에서 자기 아내와 딸을 보호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동도 하지 않자 남편은 초조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않아?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쫌스럽게 굴지 말고 빨리 도장 가져와. 남편이 역겨운 가조개를 들먹이자 옆에 앉은 시누이 혜란이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옳게 튕길 걸 튕겨야지. 친정아버지가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남긴 돈이 우리 집안 살리는 대궐 짓는 데 쓰인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 고인도 저승에서 기뻐서 춤을 추실 거다, 예.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일었던 일말의 연민과 망설임이 얼음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들은 남편이 끌어다 쓴 불법 사채를 기어코 제 아버지의 유산으로 덮으려 했고 저를 영원히 뜯어먹을 물주이자 노예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혹함과 확신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거실 쓰레기통에 툭 처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짐승들에게 단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요. 내 짐이나 싸세요. 저는 기고만장하게 서 있는 남편의 가슴팍을 향해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힘껏 던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전원주택 평면도 위로 이혼 소장과 함께 붉은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가압류? 서류를 집어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종이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더니 이내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서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내 아파트를 내가 무슨 권리로 가압류를 걸어? 당장 풀어. 나 당장 사채 이자 막아야 한다고.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파트를 사채 담보로 넘기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이제 이미 치른 가계약금 손실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 이자를 오롯이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가 바닥을 구르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기어이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20년 동안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단번에 날아간 듯 꽉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꼼짝 못하고 가압류 서류만 덜덜 떨며 쳐다보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니 짜릿한 승리감과 지독한 후련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님, 아들 앞길은 어머님 빌라 팔아서 열어주시고요. 남편 지분에는 이미 가압류가 걸렸으니 당장 다들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때였습니다. 소란 속에서 내내 묵묵히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강태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 속에서 제가 첨부해둔 20년치 시댁 지출 장부와 사금융 채무 정황 내역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희생을 모른 척 방관하시던 분이라 저 역시 아무 기대가 없었죠. 그런데 돋보기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던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버님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울부짖는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시아버지의 불벼락 같은 호통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애미 집까지 담보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 내 처가 20년을 우리 집구석 뒤치다꺼리하느라 피를 말렸는데 내 놈이 불법 사채까지 끌어들여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 짐승만도 못한 놈.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아들이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변명 불가능한 빼박 증거 앞에서 뒤늦게 밀려온 부채감과 아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었죠. 험악한 분위기를 지켜보던 시공업자는 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재수없게 진짜. 이 상태로는 공사 진행 못합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시공업자는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뱉고는 서류를 챙겨 매몰차게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어른의 질타를 들으니 제 냉혹한 선택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것 같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해버린 20년의 세월이 못내 씁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호통과 시어머니의 곡소리에도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접시 풀로 붙인다고 물이 안 새겠습니까? 어머님과 다른 분들은 이제 그만 시끄럽게 굴고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통보를 남긴 채 미련 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의 처절한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떨어진 그날 밤 이후 시댁 식구들의 허황된 50억 전원주택의 꿈은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남편과 다시 마주한 곳은 몇 달 뒤 열린 가정법원 가가조정실 아니었어요. 조정위원들을 마주하고 반대편에 앉은 남편 민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말리는 사체이자 독촉에 시달린 듯 눈밑은 퀭하게 파였고 턱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있었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뻔뻔함을 넘어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요. 양평 전원주택 계약도 다 우리 가족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자고 순수한 마음에 무리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제가 어리석게 사채를 끌어쓴 건 100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친정에서 받은 50억 중에 아주 조금만 떼어 이자만 막아줘도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합칠 수 있습니다. 눈물까지 쥐어짜며 읍소하는 남편의 비루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흘린 눈물은 깨진 가정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당장 제 목을 조르는 사채업자들에 대한 공포였을 겁니다. 이혼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재산을 뜯어내어 본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얄팍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였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법마저 기만하려는 남편의 추악한 밑바닥을 확인하자 일말의 연민조차 사막처럼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갈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저는 조정위원들을 향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가족에 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1원의 합의금도 내어줄 생각 없으니 당장 조정 불성립 처리해 주시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주세요. 조정이 결렬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식 이혼 소송 법정이 열렸습니다. 원고석에 조력자 송재영 변호사님과 나란히 앉은 제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헌신을 부정당한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남편의 불법적인 자금 유용 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는 결정적인 자리였으니까요. 피고석에 앉은 남편의 변호인은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원고는 친정아버지로부터 5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을 독차지하게 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평생 처가를 챙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을 빚더미에 앉힌 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비난에 송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원고가 20년간 피를 말리며 기록한 시댁 지출 장부와 피고의 불법 사금융 대출 시도 내역입니다. 대형 화면 가득 남편이 제 생활비 통장에 손을 대려 한 내역과 미친 이자율의 사채 기록이 낱낱이 띄워졌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족적이 까발려지자 사색이 된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만 덜덜 떨고 있었죠. 송 변호사님의 반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의 친부이신 강태호님께서 직접 제출하신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며느리의 20년 희생과 억울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아들의 탐욕과 파렴치한 사채, 융통을 낱낱이 질타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몰래 보내오신 겁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완벽하게 교차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저를 매도하려던 남편의 발악이 철저히 부서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늘한 통쾌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른의 책임을 다해준 시아버님께 아주 작은 고마움이 피어올랐죠. 승기가 완전히 넘어왔음을 확신한 저는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장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재판을 모두 마치고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온 직후였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뒤늦게 법원까지 찾아온 시어머니 옥순과 시누이 혜란이 제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비키세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차갑게 쳐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을 듯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험악한 사채업자 놈들이 우리 빌라 앞까지 찾아와서 대문짝을 걷어차고 난리도 아니다. 당장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내가 그 유산 중에 딱 사채 이자 갚을 돈만 융통해주면 내가 남은 평생 내 발닦개라도 하고 살게. 제발 우리 민석이랑 내 집 좀 살려다오. 옆에 선 시누이 역시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제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맞아, 올게. 오빠가 50억이라는 숫자에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응? 유진이 아빠잖아. 그들이 제게 비굴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결코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날려버린 양평 땅 가계약금과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사채 이자 때문에 시어머니의 집까지 완전히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참담한 현실 때문이었죠. 내 돈 앞에서는 그토록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더러운 빚더미 앞에서는 자존심마저 시궁창에 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굽어보며 지독한 경멸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팔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매몰차게 떼어냈습니다. 발닦게요? 20년 동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제 각자 탐욕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는 그들을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송재영 변호사님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은서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건네준 서류는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찬찬히 글씨들을 짚어 내려갔죠. 판결문 보시다시피 아버님의 유산 50억은 은서 씨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남편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은서 씨의 기여가 충분히 인정돼 현재 가압류에 둔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목도 크게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됐고요. 가압류로 지켜두었던 아파트에 대한 재재산 분할 목까지 확실히 확보한 겁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이제 시댁 식구들이 친 사고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홀로 떠안은 채 막대한 빚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죠. 가슴을 짓누르던 20년의 고통과 억압이 마침내 법적인 잉크 자국 하나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권리와 내 딸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냈다는 단단한 자부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선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판결문을 소중히 품고 맑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길가에 세워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구청으로 가주세요.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장 이혼 신고를 마쳐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참입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20년을 아등바등 살았던 아파트 거실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져온 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죠. 아저씨, 저쪽 책상 서랍에 있는 번역 서류들은 구겨지지 않게 맨 위에 조심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방 벽거울은 두고 갈 거니까 떼지 마시고요. 제가 작업 지시를 하며 거실을 가로지르는 동안 거친 테이프 뜯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한 구석에는 짐짝처럼 웅크린 남편, 아니 전 남편 강민석이 우두커니 서 있었죠. 피가 마르는 사채 이자와 전원주택 위약금 독촉에 쫓겨 며칠 새 반쪽이 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한 얼굴에 초점 없는 퀭한 눈빛으로 텅 비어가는 집안을 바라보던 그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시댁도 가족도 아내를 쥐고 흔들던 알량한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제 손으로 파놓은 거대한 빚더미만이 남아 앞으로 그 빚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 남자의 인정을 받겠다고 평범한 가정을 지키겠다고 청춘을 다 바쳐 희생했으니까요. 막상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20년의 세월이 고작 저런 가벼운 탐욕과 빚더미로 끝이 나는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그에게 어떠한 위로나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각자의 몫을 책임질 시간일 뿐이었죠. 저는 제 옆에 가방을 메고 꼭 붙어선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돌아선 채 지난 세월의 허물 같은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맑게 갠 오후, 저는 홀로 친정아버지의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고요한 묘역에는 기분 좋은 소량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나무 밑동 앞에 서서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판결문과 유진이와 단둘이 살게 된 소박한 새 보금자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다 끝났어요, 아버지. 대답 없는 나무를 가만히 쓰다듬는데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제 굽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물려주신 돈의 진짜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시댁 식구들의 착각처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3층짜리 대궐을 짓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오직 김은서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고 온전하게 세상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등 뒤를 굳건히 받쳐준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으려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벅찬 위로로 바뀌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손등으로 훌훌 눈물을 털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제 이름표 달고 씩씩하게 잘 살게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과 단단해진 발걸음으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새로운 소형 아파트 거실 겸 제 번역 작업실입니다. 집들이 겸 놀러온 조력자이자 오랜 친구 민정이는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김은서. 너 50억이나 쥐고 있으면서 고작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로 왔어? 난 내가 어디 마당 딸리고 수영장 있는 고급 주택이라도 사서 떵떵거릴 줄 알았더니 떵떵거리긴. 집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난 그냥 내 책상 하나 딱 놓고 조용히 번역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이 최고로 좋아. 제 책상과 익숙한 책들,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로만 단정하게 채워진 공간을 빙 둘러보던 민정이는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듯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거액의 상속금은 저를 사치스럽고 오만한 사람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밑도 끝도 없는 시어머니의 호출이나 남편의 신경질적인 간섭 없이 제가 원하는 번역 일을 묵묵히 계속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주었을 뿐이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의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롯이 내 의지대로 하루의 스케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전에 없던 깊은 해방감과 안정감을 제 삶에 불어넣었습니다. 화려하고 독한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남는 대신 저는 그저 단단한 직업인으로서 나의 내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채워나갈 작정입니다. 그날 저녁 새집 주방 식탁에서 딸 유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홀가분해진 딸을 위해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와 반찬들을 정성껏 차려냈죠. 엄마, 이 계란말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나 대학 가면 엄마가 해주는 밥 맨날 도시락으로 싸갈까? 큰 혼란을 겪고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해준 딸은 젓가락을 들고 밝게 웃으며 다가올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제잘거렸습니다. 과거 남편의 헛기침 소리와 시댁 식구들의 막말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며 밥을 넘기던 어두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 모녀가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부당한 희생의 강요나 끔찍한 빚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마주치는 젓가락 소리,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평온하고 다정한 일장만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아버지가 제게 그토록 찾아주려 했던 내 삶의 주도권이 바로
이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 시간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많이 먹어. 가슴 벅찬 충만함 속에서 저는 유진이의 이야기에 다정하게 호응하며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이 소중하고 완전한 일상을 영원히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면서요. 5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제 삶의 겉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글을 번역하며 딸과 웃고 떠드는 소박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독했던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가짜 가족을 버린 뒤에야 비로소 진짜 제 이름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맹목적인 희생과 굴복을 강요당하는 차가운 감옥인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안식처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당한 고통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